전국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1교시 핵심 이론 1교시 마지막 읽기 파트가 됩니다. 자, 읽기 파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읽기 종류가 뭐가 있죠? 비문학이라는 파트와 문학이라는 파트가 있죠. 비문학 파트와 문학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문학은 다시 실용문이란 걸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사교양, 뭐 예술 같은 것들, 우리 이거를 뭐 학술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용문은 뭐 안내문이 있느냐, 또는 광고문, 설명문, 계약문, 법조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시사교양, 학술이란 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좀 많이 했죠.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예술,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여기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부분이 아마 실용문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글의 길이도 좀 길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용문은 그냥 딱 보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 그럼 아마 내가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풀고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겁니다만, 문학 부분은 다 알듯이 운문이란 부분과 우리 운문의 가장 대표적인 걸 시로 보는 거고, 산문이 이렇게 있죠. 산문은 소설, 그 다음에 수필 이런 것들. 아무래도 수필보다는 소설이 좀 어려울 거고,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볼 때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시를 풀 때 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짧은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역으로 답지를 보면서 시에 적용해가는 능력, 그 능력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시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봅시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보면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는 아마 그 예문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1회 모의고사 1회 34번을 먼저 보면, 자, 모의고사 1회 34번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실용문 중에서도 안내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안내문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주는 글이 안내문이죠. 그러면 자, 안내문을 보니까 34번과 35번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나 잘 보세요. 일단은 자, 항상 얘기하지만 팁을, 선생님이 이렇게 팁을 걸고 있으면 항상 머릿속에 이걸 담아둬야 됩니다. 왜? 구조니까. 자, 팁이란 게 뭐냐면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보다는 무엇으로? 답안지를 먼저 반드시 확인하라. 왜? 답안지에는 글 쓴 사람이 또는 문제 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뭐가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읽어라. 왜? 지문은 긴 글이다. 답지는 굉장히 짧다. 상식적으로 긴 글과 짧은 글 중에 머릿속에는 뭐가 많이 오랫동안 남을까? 짧은 글이 굉장히 오래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읽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있었네 없었네 요거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 35번에 1번은 뭐에 대해서? 유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번은 시상, 시기. 3번은 뭐가 나왔죠? 수상의 혜택. 4번은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보니까 사회적 의의. 5번은 뭐라고 나와 있죠? 보니까 수상자의 선정기관, 수상자 선전기관 이렇게 나와 있죠. 선정기관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유래란 건 뭔지 모르지만 이거 뭐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왜 시작됐냐 요것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읽다가 또 시기니까 언제 이거 상을 받느냐 그 시기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상 혜택은 그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게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사회적 의의. 그런데 자, 우리가 선생님 강의 듣는 사람만 이걸 딱 알아두고 남들한테는 말하지 맙시다. 야, 너 어떻게 의의라는 걸 잘 찾냐면 몰라, 그냥 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의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글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치, 필요성, 중요성, 정의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의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다. 사회적 의의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사회적 의의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 의의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의가 뭐지? 내가 알 듯 말 듯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의의구나.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상자의 선정기관.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있나? 요것만.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나오죠? 뭔지 모르지만 유래에 대해서 나왔는가? 또 그러면은 언제 상을 받는지가 나왔는가?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또 선정하는 기관이 있는가? 가치 필요성, 중요성, 정의라는 게 있는가? 사회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고 읽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빠르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골드먼 환경상은, 환경상에 대한 이야기네. 환경상에 대한 이야기네. 환경보호에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모르겠어. 이게 없어. 이 상은 1990년 미국 리처드 골드먼이 아내 로다 골드먼과 함께 창설한 상으로 녹색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뭐가 나왔습니까? 유래가 나왔죠. 언제? 1990년대 누가 아내와 함께 창설했대. 유래 그냥 맞아버려. 그럼 이건 지워. 그 다음에 보면은 수상자는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비공개로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국제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땡큐죠. 선정기관이 나왔죠. 누군가. 그럼 얘도 이미 있는 거네.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매년 각각 한 명씩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아이고 상금이 지급된대. 혜택이 있죠. 상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금이 지급된대. 돈 벌었어. 됐네. 그 다음 또 보면 멸종위기 종의 보존, 공해 추방, 손상된 생태계의 복원, 시민 환경에 대한 환경 고치 등에서 공적 인정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 대상자가 된다. 아이고 이거 수여 대상자는 안 보여.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상 시기와 사회적 의의가 나왔냐만 보면 되는데 마지막 단락이죠. 벌써. 골드먼 환경상은 유명 정치인이나 과학자들보다는 민간 환경 운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여되며 관료의 경우엔 고유 업무 외의 활동만 대상 심사가 된다. 관료에게는 그게 안 되는가 봐. 또 죽은 사람에게는 시상하지 않으며 해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하여 발표한다. 아이고 수상 시기가 4월 22일을 전후한대. 요것도 나와버렸죠. 그럼 나머지 뭔데? 가치 필요성 이런 거 없죠. 근데 느낌상으로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의의라는 자체가 가치 필요성, 중요성, 정의라는 것이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 기억했다라면 4번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3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그러면 35번으로 넘어가서 골드먼 환경상의 수여 대상자. 자, 누구를? 수여 대상자가 나왔죠. 자, 분명히 수여 대상자가 누가 나왔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가 된다? 멸종위기 종의 보전, 공해 추방, 송산된 생태계의 복원, 시민에 대한 환경의식 고치 등에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보다도 과학자들보다도 민간 운동자가, 그 다음에 관료의 경우에는 뭐가? 업무 이외의 활동에 만이니까 과학자보다는 누구일 확률? 민간인 확률. 그 다음에 누구는 공적 관료의 경우에는 업무가 아닌 이상은 업무 외에 다른 것만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면 돼 있죠. 죽은 사람은 시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자, 오답. 문제가 뭐냐면 수여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과학자가 나오거나 관료인 경우가 나오거나 죽은 사람이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예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답지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환경운동가, 2번 제지한 민간인, 3번 환경문제 연구자, 4번 최선을 다하는 환경무 관료. 뭐가 나왔죠? 관료가 나와버리잖아. 항상 문제를 만들 때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왔죠. 이걸 오답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5번은 자선사업가. 그러면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민간인과 관련된 건데 하나만 관료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 얘도 4번 이렇게 나가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실용문 중에 광고문도 한번 보면, 광고문은 이제 어디 가냐면 1회 21번으로 넘어가서 광고문입니다. 자, 광고문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고 많이 보잖아요. 보통 이제 남성 동지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 많으니까 뭐 하죠? 광고를 보면서 딱 자동차가 뭡니까? 소리 없이 왔다가 조용히 간다.
아슬아슬한 차, 아슬한 막 이렇게 막 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혹시 뭐 우리 카메라 찍으시는 분도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차에 관심이 있으세요? 마티즈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냥 막 마티즈 막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럼 여성 동지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옷, 화장품 이런 거 많죠. 그럼 매일 화장품 보면서 뭡니까? 척척해요 막 이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예쁜 여자들이 또는 그 촉촉한 피부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하니까 촉촉한데, 왠지 그건 너무 좋다라는 것을 그 피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동차의 그 기능을 선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광고문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광고를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네가 이거를 다 알고 있니? 그럼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나온 핵심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답지부터 첫 번째, 접이식이라 휴대나 보관이 용이하겠군. 접이식이다. 그래서 휴대나 보관이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 있나를 보는 거죠. 읽어가면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 보니까 추운 날에도 몸을 따뜻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추운 날 어떻게 몸 따뜻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하면 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겨울날 온도가 높아서 몸을 뭐 풀 수 있다 해도 같은 말이 되겠죠. 세 번째, 커버가 더러워지면 의자에서 따로 떼어 세탁할 수 있다. 어이고, 커버가 더러워졌어. 그러면 뭔다? 세탁할 수 있다죠. 어떻게 세탁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떼어내서. 그럼 뭐 읽다가 이런 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쿠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아이와 어른 모두 편히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상품 구입 후 5일 동안 사용한 제품도 6일째 반품하면 지불 금액 전부를 환불.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며칠째도 6일 사용해도 환불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읽다가 환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며칠이냐만 보면 되는 거고, 혹시 쿠션 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만 보면 되는 거고, 커버가 더러워질 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만 보면 되는 거고, 추운 날이라든가 아니면 몸 따뜻한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만 읽어가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고, 접이식이냐 그 다음에 용이하냐 이런 것들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봅시다. 부모님께 선물해요. 안마의자 포근포근. 참 안마의자도 참 이름이 아름답죠. 이달의 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안마의자 포근포근. 여성과 어린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 아이 어른 모두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거지, 이건 높이 조절에 대해서 나온 적 없죠. 지금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랑 높이의 조절은 다른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4번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네. 그쵸? 가볍고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접이식 여기 있네.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휴대 및 공간 활용이 어려웠던 기존 안마 의자의 단점 보완했다. 용이하다. 휴대나 보관이 용이하다 나왔네. 그러면 1번은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맞아버렸죠. 의자의 쿠션은 기존 안마에 비해 두툼하여 폭신하고 아늑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또 온열 기능. 무슨 기능? 온열 기능. 온열 기능이 뭐죠?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하는 게 온열 기능이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맞죠? 그냥 얘도 있어버렸네. 온열 기능, 마사지 방법, 방향, 강도 조절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의자 커버는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떼어내는 거죠. 가능하며 검정색, 갈색, 파란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가 더러워지면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상품 체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구매 후 일주일 내에 반품하시면 환불하는 거죠. 상품을 사용했더라도 100% 환불해드립니다. 며칠? 일주일 내에 반품하니까 6일 사용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왜? 7일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럼 얘도 맞았죠. 근데 얘는 어른아이 이 내용은 나왔지만 우리 지금까지 읽으면서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를 딱 속여버린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인 거죠. 됐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또 1회 1교시에 우리 2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간단한 건데요. 뭘까요? 자, 실용문 중에서도 설명문에 해당하는 거죠. 설명문. 설명문은 어떤 물건의 사용법이나 어떤 일을
어떤 일의 과정을 알리는 거죠. 우리 설명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설명문인데 실용문 중에서 설명문과 그 다음에 우리 비문학에서의 설명문은 좀 다릅니다. 실용문에서 설명문은 우리 사용설명서라는 거 있죠. 사용설명서를 보면 처음에 뭐 합니까? 뭔가를 알려주죠. 핸드폰을 샀어. 예를 들면 딱 사면은 사용설명 딱 여는 순간 뭡니까?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오. 뭐 충전은 뭐 220V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우리를 굉장히 멍청이로 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설명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조립식 장난감을 샀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1번을 떼서 어디에 붙이세요? 2번을 떼서 어디에 붙이세요? 3번을 떼서 어디에 붙이세요? 이런 걸 자세히 얘기해 주죠. 그럼 어떤 과정, 배를 만드는 과정, 조립식 장난감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설명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문인데 감자 볶는 방법을 만드는 거래요. 이거 어떤 일의 과정을 알리는 거죠. 감자 볶는 거. 선생님이 왜 여기서 갑자기 딱 멈췄는지 아세요? 왜 멈춘 것 같으세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감자 볶는 법. 이거 우리 수학과 관계에는 좀 없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중국집에 가면 불이 확확 올라오죠. 짜장이나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대학교 때 뭘 했냐면 과연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가득 부어가지고 이게 볶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불이 안 올라오더라고. 근데 친구가 그 말을 해줬어요. 양주를 넣으면 불이 올라온다. 40도가 넘어가면 불이 올라온다. 그래서 집에 양주가 있었어. 물론 이제 저는 술을 잘 못 먹지만 누군가가 갖다 준 양주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것도. 그 양주를 그냥 딱 넣는데 와, 불이 샥 올라오더라고. 진짜 샥 올라오더라고. 근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었어. 불이 올라온과 동시에 굉장히 고소한 애매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머리털 다 타고 눈썹 다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굉장히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집을 태울 뻔했던 기억도 나고, 또 개인적으로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음식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그 다음이 힘들어. 치우는 게 싫어. 음식 만드는 것만 좋아하죠. 어쨌든 뭐 그 쓸데없는 얘기는 끝내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는 자 22번은 뭐 다음 글을 읽고 감자 볶는 법을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1번은 감자 뭐 해야 된대? 여기 보니까 물기를 제거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약한 불에 볶아야 된다. 약한 불에서 볶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감자를 볶는 과정, 만드는 과정에서는 물기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약한 불부터 해야 되는지 요것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두 번째는 감자는 어떤 내용? 소금물에 담가 놓아 전분을 빼야 된다. 아이고야. 소금물에 담가서 전분을 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나만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쉽게 문제가 나온다라면 전분이란 단어가 눈에 보이고 물기 제거, 약한 불이란 단어가 눈에 딱딱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저 단어 있네? 저 단어가 2번의 문제였는데 그래 전분이란 게 2번에 있었는데 전분을 빼야 된다? 여기 있구나 라고 바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3번 감자는 맑은 빛깔을 내면 뭐 한다? 빛깔을 내면 뭐 해야 된다? 당근을 같이 넣어 볶는다. 당근 같이 볶아야 된다. 맑은 빛깔이 뭔지 알죠? 색깔이 어떻게 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네 번째, 먹고 남은 감자볶음은 맞죠? 먹고 남은 감자볶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시 볶는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늘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자 볶기 전에 마늘을 팬에 넣어 볶는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런 단어들 위주로만 찾아가면 됩니다. 답지에서. 그럼 빨리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감자 볶는
감자볶음 만드는 법 1.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채 썬다. 이런 말은 없죠 지금. 채 써는 건 없죠. 그럼 1번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 채 썬 감자는 소금물에 5분 10분 정도 담가두. 감자는 소금물에 담가두었다가 일단 나왔네요. 일단은 담가두었다가 여러 번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 제거 여기도 있네. 감자. 그럼 소금물에 담그고 물기 제거하는 거 2개 돼 있어요. 2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근, 피망, 양파는 감자와 같은 크기로 채 썬다. 취향에 따라 햄, 파, 버섯 등 부재료를 추가로 한다. 여기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되죠.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를 넣어 볶는다. 취향에 따라 감자를 넣기 전에 다진 마늘. 취향에 따라 마늘을 필요한 사람은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살짝 볶아 마늘향을 낼 수도 있다. 감자를 넣기 전이니까 감자 볶기 전 맞죠? 마늘에 팬을 넣는다. 그럼 5번은 정확히 있는 말이니까 버리고. 또 5번째 감자가 어느 정도 익어 말갛게 되면 말갛게 맑은 빛깔을 내게 되면 뭐 한다? 당근을 넣어 함께 볶는다. 당근과 같이 볶는다. 3번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읽고 답지를 보지 말고 답지를 보고 읽어가면 오히려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 물에 조금 넣고 양파, 피망 등 다른 부재료를 넣어 볶아 색이 잘 어우러질 때까지 볶는다. 색이 잘 어우러진다는 내용은 없었고 소금, 후춧가루를 약간 넣은 후 깨를 뿌리고 마무리한다.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럼 나머지는 1, 2, 4번은 어디? 주의사항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거다. 주의사항 보니까 감자를 소금물에 담그지 않으면 전분이 빠지지 않아 감자 볶을 때 팬이 눌러붙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분이 빠져야 팬이 눌러붙지 않고 그러려면 소금물을 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금물을 담궈서 전분을 빼야 된다. 이 말이 여기에서 돌려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 감자를 약한 불에 볶아 타지 않게 한다.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 건 처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한 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네. 그럼 나머지는 이건데 선생님 이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잘 보세요. 3번 주의사항 3번째 감자를 볶다가 물을 넣어주면 감자가 타지 않고 속까지 골고루 잘 익는다. 나도 처음 알았네. 감자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앞으로. 4번 남은 감자볶음을 다음에 다시 먹고자 할 때는 살짝 달군 팬. 먹고 남은 감자 얘기가 나왔죠 분명히. 다시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 살짝 달군 팬에 뭐 한다?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 여기는 식용유를 두르고 했는데 주의사항에 두르지 않고 했죠. 야 이거네.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다 한번 읽고 나면 지문을 읽고 싹 읽으면 다 있는 말인데 하고 다시 지문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핵심적인 걸 이렇게 머릿속에 박든 아니면 펜으로 이렇게 쳐놓든 놓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펜에는 식용유를 두르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데? 펜에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 했는데 여기는 두르고네. 뭔가 이상하네. 다시 답지만 보면 잘못된 글이네 하면서 답을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 20번 문제 1회 1교시 20번 문제 보면 실용문 중에서 이제 법조문에 대한 겁니다. 법조문에 대한 것도 하나 해봅시다. 여기 나온 김에 우리 요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장면 좋아하시죠? 다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치고 자장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장면이 있죠. 근데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좀 느끼하죠. 근데 이 느끼함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식용유란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오늘 여기 강의 듣는 사람들이 이거 듣고 나 막 댓글 남길 뻔했네. 이 사람이 말이 하면서 식용유 말고 식초죠. 식초를 살짝 조금씩 이렇게 좀 뿌려요. 자장면에. 뿌리면 이게 면도 약간 탱탱해지면서 그 느끼한 맛도 없애줍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그 우리 자장면에 보면은 감자들이 들어가죠. 여기 감자 볶았지만 감자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맛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다 보면 뭐랑 같이 먹죠? 세트 메뉴를 시키면 포테이토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죠. 근데 그 감자튀김을 자장면에 얹혀서 한번 먹어보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레시피가 되는 거죠. 꼭 해보세요. 꼭 해봐. 정말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 괜찮습니다. 방법에. 저도 우연히 그렇게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게 은근히 맛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설마요 정말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돈가스 먹을 때 김치 먹는 민족은 대한민국 백성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돈가스를 이렇게 썰고 있는데 김치 갖다 주면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 안 먹어요? 돈가스에? 먹죠.
돈가스에 단무지도 먹습니다. 우리 민족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건 돈가스는 예를 들면 서양 거고 단무지는 뭐 우리 거라고 해야 되나 일본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돈가스에 밥 나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옆에다가. 독특합니다. 이게 섞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섞으면 항상 맛있어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자, 다음 개정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 자, 그런데 법조문이라는 말 그대로 법률에서 조목조목 나누어서 적은 글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건 틀을 정하죠. 그래서 몇 조, 몇 항, 몇 항, 몇 항 정확히 그 일일이 다 사례를 열거하면서 적어줘야만이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은 사실상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게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 라는 사실적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번 보면 거꾸로 우리 항상 이거 문제는 거꾸로 학교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자 학교폭력에 뭐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느냐. 두 번째 교감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교감이라는 거는 2번은 교감 선생님이 나온 부분만 잘 보면 되는 거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교감 선생님이 참여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전담 기구의 역할이 강화된다. 이게 역할이 강화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감 선생님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역할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 폭력이라는 게 결국은 폭력기구가 교감 선생님 밑에 사람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오면 당연히 역할이 강화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뭔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느냐. 네 번째는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보호자 부모님이죠. 보호자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려 한 경우가 있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학교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경우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죠. 그러면 근거는 지문에 있고 그걸 가지고 이걸 찾아봐라 이 내용이고. 다섯 번째, 교육감으로 하여금 아이고 이제 교육감 얘기도 나오네요. 이거 막 살벌하네. 학교 폭력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폭력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학교 내에 학교 폭력이 은폐될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게 뭔데? 이런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에 대비한다. 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읽다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의지, 신속과 관련된 게 있느냐. 교감 선생님 나온 부분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과연 참여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역할이 강화된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수호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느냐. 또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학교 말을 계속 따랐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느냐 요걸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교육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교육감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읽어오면서 보면 되죠.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 교육감 교육감 나왔죠. 5번을 잘 봐야 되네요. 교육감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별 실태조사를 연간 2회 이상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거죠. 정기든 부정기든 몇 회 이상, 2회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했으니까 예전에 안 했죠. 그러면 이건 문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니까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없던 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교육감이 들어감으로써 안 하던 것, 이때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던 걸 교육감이 2회 이상 1년 늘 하면서 밝혀봐라, 밝혀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 맞아버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교감을 교감 선생님이 나왔죠. 추가했죠.
역할 강화됐죠. 왜? 지금까지는 교감 선생님 이하의 어떤 선생님만 전문 3당 교사, 보건 교사, 책임 교사, 지금까지는 교사라는 직책들만 다 들어왔었는데 그보다 높은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역할이 강화된 건 분명히 맞죠. 왜? 이제는 책임이 교사가 아니라 누구인? 학교를 뭐하는? 관리하는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높아진 거죠. 그렇잖아. 학교에서 보면 장관이에요. 장관. 차관이나 장관 정도 되잖아요. 교사들은 뭐가 되는 거야? 실무자고. 그럼 실무자와 장차관 중에서 누가 높아? 장차관이 높은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맞아버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폭력 사태. 학교폭력 사태 여기 있네요. 대놓고 나왔네요.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신속하게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의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지체 없이 확인해야 된다. 학교폭력은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 맞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건 3번과 4번이네.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이 나왔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 학생 측에서 반발할 경우 가해 정도나 보복행위 등에 마땅한 기준이 없어 서명과 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에 그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법률에 규정한 각종 조치사항 적용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5번째를 가지고 3번과 4번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여기 대놓고 나왔네. 대놓고 나왔네.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는 건 3번이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일 텐데 그러면 4번도 맞아야 되는 거죠.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할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문화했다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보호자가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할 경우죠.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거부할 경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뭐를 학교장이 뭐 할 수 있다? 퇴학 또는 전학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문화했죠. 그럼 예전에는 야 나가요 하니까 싫어요. 뭐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거 이제 명문화시켜서 나가요 하면은 싫어요 해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죠. 명문화했으니까 예전에는 아마 학교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서 말을 안 들으면 나가! 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4번에 해당하는 거죠. 얘도 틀렸어. 근데 여기 쭉 읽어보니까 뭘 읽든 간에 뭐가 없죠? 수업권 보장.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지금 읽기 파트에서 여기 비문학 중에서도 실용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죠. 우리 안내, 광고, 설명, 법조, 계약서를 제외한 5개 중에서 계약서를 제외한 4개를 선생님이 해봤는데 그닥 어렵지 않죠.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실용문은 짧은 글이다. 짧은 글인데 뭐에 비해서 짧은 글이다? 사실상 시사, 교양, 학술이라는 뭐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예술, 과학, 기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짧은 글이다. 그런데 뭘 먼저 읽지 말고 항상 여기에 지문이 있고 여기에는 문두가 있죠. 다음 중 뭐뭐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있고 여기는 답지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문을 먼저 읽고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지 마라. 왜? 짧은 글이기 때문에 뭐부터 봐라? 답지를 보고 답지에 뭘 찾아라? 핵심 단어들, 핵심 단어나 핵심 어절, 핵심 문장을 찾아라. 이걸 찾아놓고 그러면 이 5개는 머릿속에 남아있다.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면 읽다가 이런 단어가 있네. 이런 어절이 있네. 이런 문장이 있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서 맞았어. 맞았어. 이건 안 맞는데 라고 해가면 읽다가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지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문 읽고 이렇게 읽지 말고 문도와 답지를 먼저 읽고 난 뒤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대부분이 다 사실적 관계만을 요구하니까 그것들을 찾아가는 관계만 잘 설정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답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기 첫 번째 부분을 끝내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실용문보다는 훨씬 더 길면서도 문제도 좀 많고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아마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갉아먹을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까 얘기한 뭐죠? 시사교양 학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두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열정적으로 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예습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예습 복습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더 긴 지문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콕콕콕 전공을 찔러가면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